최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15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은 69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꼭 넉 달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약속했던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아침 박근혜 정권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뉴스바가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오늘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응답 없는 대통령과 정치권을 바라보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는 오늘로 3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이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농성에 동참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익한 명지대 교수를 오늘 초대석에서 인터뷰합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이에서는 2001년 발생한 제7태창호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해물을 소재로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금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아휴,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한 가지 주제를 자세히 짚어보는 금요일 월드리뷰입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는 이유, 그리고 20세기 이래 교황들 중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요한 23세,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직후에도 한글로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어 도착 후에도 트위터에 2차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영어와 한글로 연달아 올렸습니다. 교황은 어제 오후 트위터에 한국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노년층과 젊은이들에게라고 적었고요. 예. 또 성 요한 바오로 2세님, 저희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예. 어제 많은 국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교황이 가톨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정 종교를 대표하는 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종교나 종파를 떠나서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존경할 만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평화와 정의, 박애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실천해왔고요. 또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또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어제의 경우 교황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마음이 아프다,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며 위로를 전했는데요. 예. 교황의 이런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4월이죠.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선 요한 23세 어떤 업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교황입니까? 1958년부터 6년간 교황으로 재위했던 요한 23세는 온화하고 탈권위적이었던 교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역대 교황 중 가장 인기 있는 교황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요한 23세가 재임 기간 중 심혈을 기울였던 과제 중 하나는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소집이었는데요. 예. 1962년 10월부터 3년간 소집된 바티칸 공유회는 최초로 가톨릭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반포했었고요. 하느님의 백성을 가톨릭 신자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로 확대했습니다. 예. 교황 요한 23세가 제의 중에 강조한 것들,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 23세는 교회의 사명은 선교가 아니라 인류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톨릭 교회가 시대의 요구에 적응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교황은 당시의 빈부격차 문제와 노동 문제, 그리고 세계평화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커졌던 핵전쟁의 기운을 차단하고 분쟁을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업적들로 인해 1963년 그는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톨릭 교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그런 평가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1545년부터 63년까지 열렸던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로 미사는 라틴어로만 봉헌됐었는데요.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각 나라의 언어로 미사가 봉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부들이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신부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자들을 등진 채 미사를 올렸었습니다. 바티칸 공의회는 또 개신교에 대한 멸시적 표현이었던 열교를 분리된 형제라는 표현으로 순화했고요. 1054년에 갈라져 나간 동방교회와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예,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을 한 그런 교황이었군요. 네. 좀 전에 언급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위터 한글 메시지에 나오는 분이기도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재위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행동하는 교황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보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취임식부터 소박하게 치렀던 그는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예. 종교전쟁과 십자군 전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갈라진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는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다소 파격적인 행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에
큰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죠. 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5월 베드로 광장에서 터키인 청년으로부터 저격을 당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황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청년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갔고요. 그와 비밀 대화를 나눈 후 교황은 그를 용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에도 2차례 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129개국 순방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한국도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는 1984년 한국을 찾아서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자마자 엎드려서 땅에 입을 맞추고 순교자의 땅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였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당시에 교황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주기를 앞두고 광주에서 미사를 올렸었는데요. 당시 3만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교황은 군부 세력의 폭력 진압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한국 사회의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15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황 어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이 신문에 많이 있습니다. 예, 교황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타고 온 비행기가 이게 그 전용기가 아니라 전세기였죠. 이번 방안에 알리탈리아, 이탈리아 국적의 그 항공기를 이용했는데 일반 여객기로 사용되는 비행기를 내부 개조 없이 이용해서 기내에는 교황을 위한 별도의 집무 공간이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빌려 타고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좌석도 1등석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비즈니스석입니다. 11시간 날아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유럽에 13시간 비즈니스석 타고 갔다가 정말 한 열흘 고생을 했었는데 저보다 훨씬 그 나이가 있으신 교황께서 이런 비즈니스석을 타고 오셨다 하니 참 여러 가지로 또 귀감이 됩니다. 기내에서의 그 식사 역시 소박했습니다. 그 일반 음식들을 이렇게 드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졌는데 환영객들과 인사를 마친 교황은 검은색 소울 차량에 올랐습니다. 작은 차를 타겠다는 교황의 뜻에 따라 결정된 차량입니다. 교황께서 이 방탄 기능이 있는 큰 차가 아니라 경차를 타시니까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시각적으로 상징적이더군요. 예. 여러 그 호위 차량들이 그 경찰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부조화에 더 놀라게 됩니다. 예. 교황의 이번 방안에 전속 요리사가 따로 대동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방 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사를 주한 교황청 대사관 안에 구내 식당에서 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한 교황청 대사관 크지 않습니다. 특히 그 교황이 묵는 숙소는 바로 대사관 내에 2층 이 숙소라고 하는데 말이죠. 여기 6평이라고 합니다. 20제곱미터. 예. 당초에 집기와 가구를 새로 들여놓을 계획이었지만은 교황이 주한 교황대사가 평소에 쓰던 가구를 그대로 쓰겠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교황의 검소함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대주교가 된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애용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평소에 차고 다니는 시계도 14년 전 출시된 $50짜리 플라스틱 시계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한 일정도 검소함 자체였습니다. 교황이 특권화돼야 어울린다. 이런 중앙일보의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네요. 예. 교황은 특별히 이렇게 탈권위를 표방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
또 전 세계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추구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앙일보 오면 제목이 벌써부터 좀 이질감이 느껴지네요. 전속 요리사도 없이 점점점. 예. 어제 중앙일보는 교황이 오시니까 돈이 돌더라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써서 SNS에서 여러 가지로 빈축을 샀습니다. 예. 돈이 왜 돌죠? 어제 그 교황의 메시지도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황의 메시지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은 평화입니다. 평화.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공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대다수 언론들은 이 평화를 한반도의 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시대를 교황이 역설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황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람을 강조한 것입니다.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상 안에서 공동선과 진보와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 줘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평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평화의 평자 있죠. 가운데 이제 두 개 점이 들어가 있는 거. 이 점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어머니의 젖입니다. 어머니의 젖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동일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혜택과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평 안에 들어있고요. 화는 무엇이냐? 이게 벼화자와 입할 때 구 이게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균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평화가 깨지면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면은 그 결과가 바로 전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전쟁이 있고 없고로 평화가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 이 문제가 해소돼야 그것이 정의이고 바로 평화로 이어진다는 교황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정부 공직자들은 교황님 생각만큼 머리가 좋은 분들이 아니어서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예. 한편 어제 교황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민주주의 발언. 가톨릭계에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날 두 차례 연설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 일침을 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홍순 전 교황청 한국대사는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고 한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란 뜻이라면서 평화는 전쟁에 의해서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에 의해서도 위협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과거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소설가 김홍신 씨는 교황이 대놓고 야단치는 건 아니지만 성직자가 죄를 고백하면 보석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랑과 평화, 정의를 강조하면서 참 회개를 요구하는 것 같다. 교황의 발언을 이렇게 이해를 했군요. 지혜롭고 위대한 민족은 그들의 젊은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대목이 세월호 침몰 당시 희생된 학생들, 입시와 취업에 고통받는 젊은이를 아울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김홍신 씨는 여러 사건이 겹쳐서 국민들이 오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주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전혀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황의 연설은 문장이 탁월하다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휴머니즘을 상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듣는다는 제 말이 또 여기서 또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가톨릭계의 진보 언론이라 할 수 있는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한상봉 주필은요, 교황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격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상봉 주필은 교황이 외교적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연설이 중립적인 느낌을 받지만 평화, 정의, 민주주의, 참여 몇 개 개념어를 조합하면은 흐름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됐던 국정원, 밀양 송전탑 투쟁, 강정 해군기지가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때문이었고 세월호 또한 국가가 국민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한 상태로서 민주주의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교황의 연설 전문 중에 예. 이 부분은 어떤 언급인지 한번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연 환경의 책임 있는 관리에 대한 관심사들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한국도. 예. 4대강 얘기겠죠? 또 산 4대강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말입니다. 산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산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마음껏 파세요. 마음껏 지으세요. 이런 박근혜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이틀 지나서 교황께서 자연환경을 언급했다. 뭐 케이블카 놓고 그러자는 정책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예. 4대 산 사업? 4대 산 사업. 예. 예.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일침이 가톨릭 교회만을 향한 것인지 또 비단 가톨릭계 신교만을 향한 것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방한 첫날 마지막 일정 바로 한국 주교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한국 주교들은 늘 그랬듯이 교황의 치하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지 불과 200여 년 만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현재 모든 주류 종교 가운데 신자 수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한국 가톨릭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한 200만 정도 됐다가 400만으로 거의 더블로 폭증하고 있는 천주교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신교는 또 눈에 띄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런데 교황은 어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30여 명의 주교들을 만나서는 칭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 나갈 때 가난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가난한 이들이 문턱을 높게 여길 만큼 부자들 중심으로 움직인다거나 많은 사제들이 부자 교인들과 어울려서 골프를 즐기는 등의 한국적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가톨릭은 인구 대비 신자 수가 목동은 20%가 넘는 데 반해 길 건너 신정동은 5%밖에 안 될 정도로 빈부 지역 간의 신자 수가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부자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가톨릭 신앙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계 주요 지도자들도 사회적 약자보다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교황의 이런 일침 여러 가지로 주목됩니다. 또 교회 선교라는 미명 아래 교회도 권력적 힘을 갖고 부를 축적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권력과 부자 편만 들며 반그리스도적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를 또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교들에게 내린 사목지침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와 교회의 원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한국 천주교는 초기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져 성직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혹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주의를 경계하라. 세 번째, 주교는 사제들이 대화하기 원하면 언제든 응해야 하며 사제와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라.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지적이었지. 한국 가톨릭 주교들에게만 해당하는 메시지겠습니까? 교황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비천주교 신자들의 마음은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첫날인 어제 서울공항에서 시작해서 청와대 중곡동 여기서 이제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교황께서 지금 78이시거든요. 고령인데요. 11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 장거리 여행에 지친 듯 난간을 잡고 트랩을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 많은 분들에게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 교황의 일정과 관련해서 경향신문 사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국빈 방문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정치인과의 어떤 회동, 이 일정은 이렇게 따로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한 기간 중에 박근혜 대통령 등 정치인들과의 오찬, 만찬은 잡혀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청년대회 대표들과의 오찬, 그리고 모레는 아시아 주교들과의 오찬이 유일한 외식이고요. 그 밖의 식사는 모두 대사관에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사면 기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박 5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미사를 봉헌하고 성지 참배와 장애인, 수도자와의 만남 행사 등이 그야말로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정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청와대 쪽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또 다른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천주교 인사들이 이 때문에 약자들을 배려하려는 행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톨릭 신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너무 많고 이들이 교황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희망하기 때문에 교황 방한준비위원회도 사회적 약자들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해서 행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별도 행사라기보다는 기존에 잡힌 행사에 대통령이 오겠다. 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우리 국민들이 교황께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예. 옆에 와서 좀 지켜보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또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래저래 교황께서 자기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심한 말씀은 안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예.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세월호 유가족 도보순례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도 잊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장장 900km를 쉬지 않고 걸었는데요. 예, 세차게 내리는 빗속을 걸었고 한여름의 땡볕도 이겨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도보순례단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말이죠. 6kg이라고 합니다. 6kg. 뭐 당장 들기에는 크게 안 무거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걸 들고 900km를 걸어가 보십시오. 60kg이 넘게 느껴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 김웅기 군 아버지 김학일 씨는 6kg이 60kg이 넘게 느껴진 십자가를 교황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메고 왔다. 걷는 동안에는 긴장해서 아픈 줄 몰랐는데 십자가를 내려놓으니 이제야 병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종착지가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 청년대회 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종착지에 도착을 했는데, 만감에 사로잡힌 듯 이족들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감회를 나눴다고 합니다. 문규현 신부와 함께 순례에 나선 시민들도 끌어안고 형언하기 어려운 감회를 나눴는데요. 예. 교황께서 만나주실 모양입니다. 교황과의 만남 뒤에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유족들은 꺾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보순례에 시민 200여 명이 함께하면서 박수를 보냈는데 길목에는 노란 리본이 걸렸고요. 인근 유성성당에서 이분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아직 세례를 못 받았는데 교황을 뵙게 되면 세례를 부탁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표출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교황을 만나는 세월호 유족들 관련한 기사가 또 한겨레 오면에도 실렸습니다.
이승현 군 아버지 이호진 씨가 한겨레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또 함께한 김웅기 군 아버지 김학일 씨, 이 두 아버지가 짊어지고 걸어온 길이 130cm, 무게 6kg의 나무 십자가와 또 세월호 사고 현장의 바닷물, 이거를 교황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바닷물에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혼과 고통, 시민의 바람이 담겨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전달하면서 교황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웅기 씨는 십자가를 교황의 서재에 둬서 아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닷물은 교황의 정원에 뿌려져서 그곳을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묵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는 성경에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예수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돌에 막혀있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면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는 내용인데, 현재 세월호 유가족은 정치인과 언론이라는 돌에 막혀있는 느낌이다.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 교황께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이렇게 실패함에 따라서 국회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의욕적으로 제시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도 실행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 분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순서가 좀 꼬였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모일병 구타 사망 사건 관련한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모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 누락 여부를 감사해온 국방부가 헌병, 군 인사 라인, 작전 라인 모두 상부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방부 인사기획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헌병실장, 이렇게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방부 조사본부 소장 7명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발표한 날이 주목됩니다. 바로 교황이 오신 날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지요. 게다가 또 중요한 맥락이 또 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권우성 당시 육군참모총장, 이 사람들은 또 징계 대상에서 슬쩍 뺐단 말이죠. 윤일병 사망 사건의 핵심 대목인 엽기적 가혹 행위 부분, 이것이 사건 초기 군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관진, 권호성은 몰랐다. 그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밑에 있는 놈들의 농간이었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안 한 사람들은 징계하겠다. 그렇지만 보고를 못 받았으니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그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본 정황을 보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충분한 내용을 보고받았을 정황이 큰데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김관진, 권우성 이 두 사람은 보고를 못 받았더군요. 이러면서 슬쩍 기자에게 군 관계자가 정보를 흘렸단 말이죠. 그 이후부터 김관진과 권우성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군에서 이렇게 감사 기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에게 이 특별감사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고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관인 고상만 인권운동가, 이분 말씀은 국방부의 이번 발표 믿을 수가 없다. 윤일병과 관련한 이런 감사 결과 믿을 수가 없다. 또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은폐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추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팔면에서 이 점을 주목했네요. 육군 법무실장 이런 말 했었죠. 군이 너무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군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놀랐다. 완벽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열정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 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해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군 검찰의 조사 결과가 여기저기 허점이 뻥뻥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법무실장이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은 법무병과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위축된 병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거는 뭐 징계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 말 했다. 네. 잘했다. 군은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네. 뭐 또 그렇게 군의 사기를 위한 또 배려가 있었던 거니 이거 갖고 징계하는 건 좀 심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심리전단을 폐지해서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최소화하고 방첩, 대테러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오늘 서울신문이 오면에서 보도했습니다.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지난 대선 때 댓글 활동으로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업무 가운데 국내 심리 부문을 폐지하고 대북 심리 부문을 신설하는 3차장 산하의 대북 전략국으로 옮길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뭐 상시적인 언론사 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음성적인 정보 수집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수시 출입은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시는 아니고. 상시는 아니고. 그동안은 매일 왔었는데 예.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씩 온다고. 부정기적인. 예. 그동안은 정기였는데. 예. 그런 얘기인지. 그리고 국정원 심리전단 폐지하면 앞으로 선거 개입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다른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또 대국민 농간을 펼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면을 보면 말이죠. 조선일보가 원로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여당은 김기춘을 청문회에 부르는 걸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활로를 찾아라 이렇게 조언한 내용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제목이 말이죠.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이 바로 이거다. 김기춘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거.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책임선에 있는 사람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장수로 맡고 김기춘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이렇게 끝낼 공산이 크다. 이 이야기는 뭐냐? 더 감추고 있고 더 은닉하고 있고 더 보호하고 있는 암흑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문고리 권력 3인방 또 그 3인방과 얽혀있는 정윤회 씨에 대한 범위로까지 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 다 조사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10년인데요.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경제 논집에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논문,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부모 재력이 자녀 진학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울대 합격률을 분석해봤더니 1위 강남구,
꼴찌, 강북구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강북구의 21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강남구 서울대 합격생들이란 얘기입니다. 아파트 값과 학원수, 이것이 결국 서울대 진학률과 정비례하다는 건데요. 공정경쟁 역행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적 자원이 배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번지다 보니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1960년대 이래 고속성장을 이룬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으로 인적 자본을 축적해온 인재한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 덕분이라면서 지난 10년간 부모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교육의 공정한 경쟁이 점점 더 저해되는 방향으로 역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좀 가난하셔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학교라는 표현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른바 명문대에도 가는 뭐 그런 과거의 상황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뭐 저는 꼭 무슨 대학 진학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춤을 잘 추면 공부 좀 못했고 뭐 공부 잘하면 그렇게 해서 학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디 아이돌 그룹을 보더라도 뭐 혹은 뭐 무슨 뭐 유수한 공직자가 된다든지 언론인이 된다든지 대기업에 취업하는 뭐 그런 재원 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다 강남이에요. 뒤 보는 게. 강남 아닌 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강남이죠. 서초, 송파도 있습니다. 부산도 강남이잖아요. 한강 이남이니까. 그런가요? 예, 하여간 참 이런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어떤 암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전해드리고요. 공지사항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8.15를 맞아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하시는 분들 서울광장으로 오후 3시에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많이 모이셔야 실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성이 있는 그런 태도, 자세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100만 모이면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점 인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서 우리 김효진 PD 제목입니다. 우리 국민TV의 제목인 우리 김효진 PD가 또 일주일 동안 주간 브리핑을 담당해 줄 예정입니다. 많은 애청과 또 성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많은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이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 농성에 합류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일 겁니다. 이분들 중 몇몇은 이미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의 대담 그리고 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인 김익한 교수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네트워크의 공동 대표로도 활동 중입니다. 김익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혹시 계시는 곳도 광화문 광장에 계신가요? 네, 현재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예, 네. 유족들하고 같이 계시니까 정말 안녕하지 못한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단식 농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로 김 교수님은 접어든 거죠? 네, 오늘이 5일째입니다. 월요일날 저희 교수 연구자들이 20명이 모여가지고요.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고 단식 농성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도 혹시 단식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교수들이 처음이었고요. 뭐 다행히 두 분 정도가 단식 경험이 있으셔서 예. 건강도 좀 챙겨가면서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예. 뭐 참다 못해 이런 결정하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단식 농성 내가 동참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계기는요? 우선 특별법 제정이 굉장히 당연한 요구인데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우리 언론이 말하자면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많이 현재 정부에 장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제 특별법 제정 과정을 좀 호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예. 거기에다가 박영선 의원이 여당과 내부 의원들의 토론 과정도 없이 합의를 해버린 바람에 국면이 아주 급진전이 돼버렸죠. 나쁜 방향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교수들이 좀 논의를 해서 혹시 13일 날 여야의 야합에 의해서 특별법이 왜곡된 형태로 통과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13일 날 특별법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유가족들의 국회하고 광화문 농성장을 강제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교수들도 조기에 빨리 나서서 우리 국민 여론도 좀 좋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일단은 가족들이 혹시라도 13일이나 또는 교황 방한과 관련해서 15일 정도의 강제 철거 당하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저희가 단식에 들어오겠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가족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국민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서요. 416인의 동조 단식을 지금 며칠이죠. 사흘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아침 시간인데도 대체로 한 200명이 좀 넘는 수가 지금 광화문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시간이 10시 이 정도 되면은 이 안이 꽉 차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대체로 보기에는 한 600여 명 정도가 광화문 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유민 양의 아버지시죠. 김용호 씨. 오늘로 저희가 알기로는 33일째 지금 단식 농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곁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네. 이 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 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실 수가 없죠. 여기 저도 광화문 농성장에 합류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다른 거보다 소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도 월요일날 첫날 단식을 하면서 단식보다도 소음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밤에 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예.
대단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33일간을 단식을 하면서 견뎠을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 굉장히 의연하게 견디고 계신데 아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의 지금 위기 상황이실 겁니다. 저는 유민 아빠의 정말 순수한 마음을 이 정권이 좀 빨리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저분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건강은 계속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교황 방한이 끝나는 18일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전 그 의심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일 이후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내일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재하는 그 시복식이 열립니다. 특별히 그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 또 현재 단식 중인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데 경찰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머무시는데 좀 지장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저께 참 다행스럽게요. 잘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렇게 잘 타협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600명을 이 방준이죠. 가톨릭 교황 방준이에서 요 광화문 농성장 앞쪽에 장소를 지정을 해서 공식 초청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여기 텐트를 임시 철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밤을 지샌 다음에 16일 아침에 가족들 600명이 시복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타협이 됐어요. 예. 교황 행사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가톨릭 입장에서도 우리 가족 농성장을 강제 철수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진 것이죠.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예. 그 시복식에 세월호 유가족 600여 분 정도 참여하고 나서 그러면 그 천막은 다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시복식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요? 미사가 끝나면은 즉시 현재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네. 특별히 교황께서 오신 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얘기 그 농성장에서도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포함해서 유가족들도 교황께 기대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은데 어떤 기대나 희망들을 갖고 계십니까? 교황님께서 그동안 전 세계에서 보여준 정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황님께서 스스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그 가톨릭 시복이라는 것이 조선후기 한말에 불의에 항거해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의 순교의 그 결과로 복자로 시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세월호 참사라는 상황은 이 굉장히 구조적인 불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재 가족들이 그런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나서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황님의 인식은 지금 그 피해자 가족들의 이런 처절한 노력이 조선 후기의 복자들과 같은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발언과 좀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희망의 발언을 해주신다면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황청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의 그 가족들의 이 처절한 노력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평가가 교황님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세계의 어떤 인간 중심의 사회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겨레 신문 주재로 유가족들과 대담도 하셨고요. 또 뭐 그쪽에 계시면서 개별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뭐 수사권, 기소권 아니겠나라고 언론 보도 통해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유족들은 어떤 얘기 하고 계십니까? 내용적으로 제일 답답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인데. 국회가 대의제 민주주의과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국회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박영선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조특위의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그 민주당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여당과 타협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예. 특별법 제정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일 답답해하고 있어요. 저는 초기에 여야 그리고 가족 내지는 가족 대리인이 3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가족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그걸 거부함으로써 이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이 부분이 결국은 현재의 파국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소통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일 답답해하고요. 그 소통만 된다면 지금 국민 여론, 우리 여론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특히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 5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론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특별법 문제를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유가족들 사이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워낙 새누리당도 지금 뭐 유가족들과는 좀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그 또 청와대로 향하는 유족들을 경찰이 거의 뭐 진압하다시 해가지고 부상자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세월호 사고 초기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시일이 지나면서 유족들 역시 그냥 일반 시위대로 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우선 한 가지 생각할 일은요. 유가족들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저는 세월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요. 지금 아이를 어떻게 배를 태웁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아이를 군대도 못 보낼 그런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모두의 문제를 유가족들이 대표 주자로 나서서 지금 싸움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최소한의 예의를 저는 꼭 지켰으면 하는데 지금 청와대 그 앞에서 농성할 때 하고 국회에서 정말 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에 대해서 공권력에 폭행을 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민주주의 사회가 된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점은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당 폭력을 가한 경찰과 그 경찰이 속한 이 경찰서장에 대한 좀 명확한 문책 같은 것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뭐 이런 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조치가 좀 당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정부는 그런 점에서 좀 각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개인으로서 그 일상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3달 동안 옆에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거의 매일 단식 농성하듯이 살고 계세요. 밥 씻지 못하고요. 잠 제대로 못 자고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상태인데 그 처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폭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와 폭행을 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네. 김 교수님 기록학 전문가로서 세월호 기억 저장소 건립 활동 지금 주도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활동이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활동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근데 이게요, 세월호 참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5.18 광주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듯이요. 저는 이 4.16 참사 이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을 국민 모두의 힘을 합쳐서 수집하고 이 기록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사회를 구상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날은 좀 내려가지 못했고요. 5월 초에 진도에 내려가서 기록 수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대책이나 가족대책위의 활동들과 관련된 기록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국민 모두가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슬퍼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글도 쓰시고 편지도 쓰시고 사진도 찍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그 모든 기록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안산시의 그 단원고 옆에 고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그 동네에다가 세월호 기억저장소를 1호관, 2호관 2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기록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10여 년간 가족들과 함께 그 기록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국민들과 기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세상에 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기록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일기라든지 쓰신 글이라든지 사진 기타 등등 다 좋은데 아이들이 쓴 그림 일기 이런 것들을 저희 세월호 기억저장소에 좀 기증을 해주시면 미래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방법은 저희가 SA416 SA416이요. SA416 하고 이 골뱅이 죄송합니다. .org 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SA416.org를 치시면 거기에 온라인으로 기억 기정도 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 농성 중인 명지대 김익한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잔잔한 눈빛으로 날 채워주지요.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순간 평화방송 텔레비전 중계.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제 교황님의 모습을 곧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4년과 89년에 이은 25년 만에 교황님의 방문입니다. 교황님이 지금 희미하게 뒤쪽으로 지금 보이고 계시거든요. 흰색 사를 입으신 교황님 보이십니다. 당일 교황의 청와대에서의 메시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 경제적인 불평등,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에 대한 관심사들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날 절실히 저희에게 필요한 연대의 세계화에서도 한국이 앞장서서 주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대의 세계화는 모든 인류 가족의 전인적인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내 눈물이 꽃이가 될까? 그대에게 내 기도가 선물이 될까? 다시 도착 현장. 교황이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손 붙잡고 대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지금 여기 세월호 참사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quien rescató a sus alumnos dando su vida. Yo llevo mucho en el corazón a los que han muerto y a todos sus familiares.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답니다. 가슴이 아프시다고요.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교황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바로 33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희생자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워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는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개신교 신학자들. 광화문 농성장에서 함께 부른 노래.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이른바 제7 태창호 사건이라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우리나라 작품 해무입니다. 최강희 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영화 보면은 이음절짜리 영화 제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영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영림도 그렇고 명량, 군도, 해적, 이 작품 해무까지. 예. 그것도 뭐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삼음절 영화들이 많이 흥행했거든요. 변호인, 해운대, 실미도 이렇게 예. 삼음절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이음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홍콩 영화는 다 사음절이었죠. 첩혈상우, 영웅본색 이런 식으로. 사음절이 이제 한자 성어가 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때는 좀 그게 귀에 좀 잘 익고 그랬는데 네. 요새 영화는 또 이음절. 또 네. 이것도 뭐 유행처럼 어느 때 또 바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예. 그 이게 무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딱히 우리 이음절로 갑시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한 건 아닐 텐데. 예. 예,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해무라고 하는 작품을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이게 실화 바탕의 영화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뒤늦게. 일단 연극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극단 연우 무대에서 2007년에 초연했던 같은 제목의 연극이 있더라고요. 그때 해무라는 제목으로요. 예, 그때 그 주연했던 분이 이제 지금 영화계에서 한참 활약하고 있는 송세벽 씨. 예. 그리고 인간중독에 나왔던 여배우 임지연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연극 무대에서 그 해무라는 작품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해무라는 연극 작품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실화가 바로 앞서 말씀하신 제7 태창호 사건인데 찾아봤습니다. 제7 태창호 사건이 도대체 뭐야?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오래전이라 그런 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더라고요. 예. 그 제7 태창호 우리나라 배죠. 이게 그 중국인하고 조선족 동포를 합쳐서 한 60명을 그 미리국을 도와주려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이제 이들을 태운 다음에 오다가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이제 창고에 이 사람들을 숨기거든요. 숨기는데 어창이라고 있죠. 그 배에서 거두들인 물고기들 넣는 그 어창에다가 25명을 숨기고 나머지 35명은 이제 물탱크에 숨깁니다. 예. 근데 이제 물탱크 쪽은 뭐 공기가 좀 이렇게 통하는 그래서 그랬는지 35명이 다 무사했는데 어창에 숨은 25명은 해경 단속을 피하는 와중에 전부 모두 질식사해 버렸어요. 근데 그 25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근데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이 선장과 선원들이 이 25명의 시체를 전부 바다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은폐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엽기적인 사건이고 그 사회적으로도 좀 파장이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에 그 보도를 찾아보면 이게 단신으로 처리돼 있어요. 근데 2001년 10월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2001년 9월에 이제 아시다시피 9.11 테러가 있었고 예. 그것이 온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아니 배 위에서 그것도 2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선장과 선주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체들을 전부 바다에 버려버린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해질 만한 그런 대형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묻혀버렸다는 것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희생자들이 중국인 또는 뭐 조선족 동포여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해서 필터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목숨은 똑같은 목숨이잖아요. 그 사람의 국적이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제중국 동포든 어디저 일본인이든 목숨은 다 똑같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뉴스에서 이렇게 누가 죽었다라고 다룰 때 보면은 사람 목숨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면 굉장히 대서특필하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냥 묻어버리고
뭐 안 죽었는데도 대사특필하는 경우도 있죠. 예. 곧 죽을 것 그리고 같다고. 일단 뭐 그런 뉴스도 우리 일반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 여객기가 떨어졌다. 그럼 그 중에 한국인 과연 있느냐? 예. 그것부터 일단은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죽은 목숨들 가운데 그 우리랑 관련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어떤 혈연주의의 문화도 좀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외국에서 이렇게 어떤 특기할 만한 업적 세운 사람들. 네네. 뭐 한인 입양아 출신이다. 네. 뭐 누구누구가 한국인이다. 뭐 네. 피가 반이 한국 사람. 이런 기사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별나게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뭐 혼혈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거나 뭐 이런데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승승장구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 이러면 야 한국인의 우수성. 뭐 이러면서도 또 한국에 있는 혼혈들은 또 차별하잖아요. 예. 피가 섞였다고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웃겨요. 가만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어찌됐든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보면은 그래서 이 제7 태창호 사건이라는 작품 어떻게 보면 좀 묻힐 뻔한 사건이 이 영화 덕분에 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제7 태창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 좀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해무라는 영화는 바로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에 각본을 썼던 살인의 추억하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 예. 연출을 한 작품인데 그 영화에서 같이 함께 각본을 썼던 심성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의 연출자가 아니라 제작자를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극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7 태창호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것을 뭐 충실하게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극화한 작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티브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 해무도 제7 태창호 사건의 그 엽기성에서 모티브를 따왔을 뿐이지 그 상황을 그대로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시대 배경부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제7 태창호 사건이 벌어졌던 게 2001년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 해무에서는 이제 전진호라고 하는 배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예. 이 전진호가 공해상에 나가서 제주국 동포들을 그 밀항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199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8년이면 아시다시피 IMF의 광풍이 한참 휘몰아치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그 전진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이 공해상에 나가서 맨날 배에서 이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그 밀항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사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처지, 이런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죠. 워낙 뭐 돈이 안 되고 게다가 만선도 예전처럼 안 되고 그다음에 배가 낡았기 때문에 또 폐선될 위기에 처하고 뭐 등등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김윤석 씨가 선장 역을 맡았는데요. 철주라는 인물입니다. 야, 우리 한탕 하자. 그래서 이제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여수 앞바다로 나가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가 있을 텐데 그 배 위에 조선족 수십 명이 타고 있다. 예. 그 타고 있는 조선족들을 전부 태워서 바다에다가 몰래 해주기만 하면 거액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주로 또 얼마씩을 주죠. 돈 뭉치를 줍니다. 그러니까는 뭐 일단 당장 생기가 어려우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맨날 배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리숙하죠. 그래도 뭐 그래도 이 사람들 주려고 뭐 컵라면도 준비하고 뭐 등등 뭐 이런 과자 같은 것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예. 드디어 공해상에서 수십 명이 여기서 이제 원래 사건에서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모두 다 조선족 동포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들이 타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이제 선원들이 뭐 갑판장도 있고 뭐 기관장도 있고요. 문성근 씨가 기관장 역을 맡았고 김성호 씨가 갑판장 역을 맡았고요. 또 유승목 씨가 그 롤러수라고 있어요. 롤러수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맡았고 또 그냥 일반 선원 가운데 창욱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JYG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 출신의 배우죠. 박유천 씨. 그러니까 미키 유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미키 유천이 이제 동식이라고 하는 그 막내 선원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제중국 동포 가운데 한 명, 한예리 씨가 맡은 역할인데 그 참 참하고 어여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동식이 그 와중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슬슬 이제 걸어요. 대시를 하는 거죠. 그 배 위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제중국 동포와는 달리 이 처녀에게만큼은 조금 특별 대우를 해줘서 다들 추워서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기관실이 따뜻하니까 이 처녀만 기관실에서 혼자 숨겨주는 거예요. 이 처녀만 기관실에 혼자 숨겨주는 바람에 이제 생사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예. 근데 어찌됐든 거기 부분까지는 제7대 창호 사건을 거의 사실상 충실히 팩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가감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에 거의 부합한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감독의 해석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창작자의 논평이 들어간 이제 상황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선장 철주를 비롯해서 이 선원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서서히 미쳐가요. 근데 자기들은 스스로 미쳐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미필적 고의로 사람들의 목숨을 이렇게 해버리게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숨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윤리라든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완전히 생존 본능 그거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와 저게 과연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무표정하게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갑니다.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섬뜩함을 안겨주는 거죠. 야 사람이 저런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면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영화 해무가 관객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뜩한 그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철주라고 하는 선장이 벌이는 행각, 자기는 선장이라고 하는 자의식에 굉장히 휩싸여 있으면서도 결국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가 선장이라고 우기면서 점점 더 배 위에 그 현장을 그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 철주라고 하는 그 선장이 대부분 이 시대의 어떤 실종된 리더십의 하나의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명량에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다면 네. 반대로 네. 해무에서는 반대 상황에 있는 그렇죠. 그런 리더십을 또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야 우리 역사에서도 저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존재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뿌듯함을 느꼈다면 이 해무라는 영화에서의 그 철주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맞아 어쩌면 저게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십인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안타까운 리더십이죠. 안타까운 리더십이죠. 예, 요사이 쥐뿔도 모르고 능력도 없으면서 선장이라고 뻐겨대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뭔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 해무를 그런 의미부여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사이 좀 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네, 예. 뭔가 어떤 책임을 맡아서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리더들이 제일 미쳐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그게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무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는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이렇게 많은 관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서명에 이 정도 국민이 모였다면 국회가 어떻게 했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